미국과 이란의 첫 회담 이후에 가장 큰 논란이 된 게 이제 제재 완화 문제인 것 같은데요. 처음에는 이미 선적한 원유만 한시적으로 제한을 해주는 그런 제한적 조치로 알려졌었는데, 근데 막상 회담이 이번에 끝난 뒤에 발표된 내용을 보니까 이전보다 제재 완화 범위가 훨씬 더 넓어졌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특히 원유 생산 그리고 원유 판매는 물론이고 지금 달러 결제까지도 허용이 됐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그럼 어느 정도 수준으로 이 제재 완화 범위가 넓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재무성 관할 업무거든요. 그래서 관할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이제 들여다보면 이제 어떤 식이냐면 제재 완화라는 게 면허증을 이렇게 발급하는 거예요. 한시적인 면허증을. 근데 이 면허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허가증이. 하나가 제너럴 컨트랙 U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제너럴 컨트랙 X가 있습니다. 두 가지인데 U에 해당되는 게 지난 그 3월달에 베센트 재무장관이 이제 했던 것이죠. 한시적인 겁니다. 그게 이제 선적된 물약 하역만 아주 제한적으로 타이트하게 내로한 제재 완화만 하는 거고, 그 GL 라이센스 X가 이제 조금 이 강도가 좀 넓은 거예요. 그게 요게 이제 문제 말씀드린 이제 생산, 인도, 판매 전 과정을 이제 허용하는 것입니다. 그 굉장히 범위가 넓어요. 제재 완화 범위가 X 라이센스가 그 석유화학 제품도 포함되어 있고요. 직접 경로도 포함되어 있고,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미국 달러 USD를 다 결제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기존의 내로한 제너럴 라이센스 U 같은 경우 선적 및 물류 관련 부수적 활동만 이렇게 딱 일시적으로 풀어줬는데, 이거는 이란 중앙은행, 석유부, 국영석유공사, 블랙리스트 전체가 다 거래가 할 수 있게끔 이제 열려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재 완화 범위는 굉장히 넓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단순히 제재를 완화한 게 아니라 이거는 거의 사실상 제재 해제를 한 수준이다, 이런 비판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강하게 이번에 반발을 하는 이유가 이란이 아직 핵 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양보를 하지 않은 상황인데, 그런데 이제 미국에서 먼저 돈줄을 열어줬다, 뭐 이런 이유인가요? 근데 어차피 이 이란이 지금 상태가 뭘 해도 재건이 어려운 그런 상태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게 핵심이 뭐냐면 이게 헤즈볼라에 대한 그 지원책을 갖다 열어준 거라고 현지에서는 얘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X 라이선스로 들어가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 이제 IRGC가 이제 헤즈볼라나 그 외 대리 세력에 지원되는 창구도 이제 열려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핵심적인 게 그나마 다행인 게 뭐냐면 이게 8월 달까지예요. 그러니까 제재는 넓게 열어주되 시간축은 굉장히 타이트하게 만들어서 대량의 어떤 그 제재 완화나 그 소위 얘기하는 그 돈이 들어가는 걸 좀 막는 그 시간축에 좀 그게 있어요. 근데 범위는 굉장히 넓다라는 거고,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그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비판을 받으니까 이제 추스 소셜에다 이렇게 올립니다. 미국이 통제하는 에스크로, 그 미국이 통제하는 그 계좌를 갖다가 사용하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대리 세력이나 헤즈볼라한테 갈 그 위험도가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는 이제 제재 전문가들이 들여다본 거예요. 그러니까 재무성에 있는 홈피에 나와 있는 그 이른바 그 X 라이센스에 관해서는 조금 달라요. 이거는 광범위하게 열려져 있다. 그리고 베네수엘라 건 같은 건 통제단 에스크로를 쓴 거예요. 미국이 다 통제해요. 계좌까지 승인 다 받아가지고 입출금을 다 허락하는 방식인데, 요번에 그 이란한테 준 그 제너럴 라이센스 X는 이런 거랑 전혀 차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차이가 이제 많다라는 거죠. 전혀 다르다라. 베네수엘라 제재 완화 방식하고 다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거는 두고두고 비판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추스에서 아무리 트럼프 대통령에게 얘기를 해도 실질적으로 장부상이 이렇게 나왔으니까 현지에서는 빨리 개정을 지금 요청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제재 범위는 넓지만은 어떻게 보면 기간은 좀 단축돼 있다. 8월 달까지니까 그런 맥락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지금 보면은 정작 또 레바논 전선을 보면 지금 휴전 이후에도 전혀 조용한 그런 상황이 아닌데요. 최근에도 헤즈볼라의 공격으로 인해서 지금 이스라엘군 장병들이 전사하거나 부상을 입거나 하던 이런 일들도 발생을 했는데, 근데 이제 황당한 건 헤즈볼라가 먼저 공격을 했으니까 당연히 헤즈볼라가 휴전을 위반을 한 건데, 근데 오히려 이스라엘에 반격한 것에 대해서 휴전 위반이다, 이러면서 또 논란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럼 지금 레바논 전선에서는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회담의 쟁점이 사람들은 이제 핵이냐 뭐 미사일이냐 이건데, 그게 사실 그게 아니라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이 문제가 집중적으로 거론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충돌 방지 협의체를 만든다고 이제 최종 결과값은 나왔는데 48시간 동안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요 휴전 문제를 집중적으로 이제 다뤘다고 해요. 그러니까 MOU를 전후해서 레바논 남부에서는 헤즈볼라가 말씀하신 것처럼 엄청나게 공격을 많이 했죠. 그래서 IDF가
병력이 5명 전사하고 12명이 사망하는 사태가 계속 발생했습니다. 탱크 병력인데 그 지휘관하고 승조원이 다 사망했고요. 그 다음에 그 짧은 이틀 승인 과정, 그 지난주 사인하는 과정의 전술적 위협 규모가 헤즈볼라에서 IDF 쪽으로 63회 로켓 공격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폭발성 무인기 UAV가 7회 정도 출격했고 급조 폭발물이 2회. 그래서 엄청나게 이제 그 무력 수준을 높인 겁니다. 헤즈볼라가. 그런데 여기 대해서 IDF가 방역하는 과정에서 이제 국제 여론과 이제 제디 벤스 당시 그 협상 책임자라고 할 수 있겠죠. 대표자인 제디 벤스 부통령이 이스라엘만 이제 나무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문제가 된 건데, 그럼 이스라엘은 어떤 관점이 있냐면 그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레바논 남부 자리강 이남 지역에 있는 그 어떻게 보면 주둔 지역을 이제 통제 관리하는데, 앞서 얘기한 것처럼 그 밑에 다양한 터널, 지하 터널 세력이 있어요. 그게 마치 가자 터널처럼 굉장히 복잡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른바 알리타헤르 능선인데 이거를 이제 해체 작업하고 있는 과정인데, 여기서 발견된 게 12개의 방각 폭발 방지문, 4개의 미사일 발사대, 근데 수백 점의 무기가 발견돼 이걸 이제 정리를 해야 되는데, 요거 정리하는 과정에서 이제 딱 회담 중간에 이게 이슈화가 된 거죠. 핵심 일중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실상 MOU 1조에 해당되는 그게 독소 조항이 된 겁니다. 1조가 바로 헤즈볼라하고 이제 이스라엘의 휴전. 그게 이제 MOU 1조 독소 조항이 돼 가지고 전체 어떻게 보면 핵 협상 전체를 주도하고 있는, 그러니까 꼬리가 이제 몸통을 흔드는 꼴이 돼 버렸죠. 근데 요게 이제 헤즈볼라 생명줄인 동시에 그 1조항이 신나게 지금 이스라엘 공격하고 있고, 이스라엘은 반격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국제사회의 지탄을 받고 있는 약간 좀 묘한 상황이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근데 궁금한 거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MOU 1조항, 모든 전선 휴전 이 조항이 이제 헤즈볼라의 생명줄을 연장해준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실제로 이제 이란이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게 이스라엘이 레바논 군사작전을 멈추지 않으면 우리도 협상하기 어렵다, 이런 입장도 계속 내놓고 있죠. 하지만 이 실상은 이란이 이 MOU 조항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군사 행동을 제한하려 하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럼 이란이 왜 이 레바논 전선을 핵 협상과 연결을 시키는 거고, 결국에는 어떤 전략적 목적을 가지고 지금 이 MOU 조항을 이용하고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걸 그대로 미국 육사 부설 연구소인 ISW 전쟁 스터디 그 연구소에서 동일하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란이 1조항인 모든 전선에서 휴전을 전제 조건에서 전체 협상을 이제 주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을 손을 묶으려 하면서 한편으로 경제적 이득, 제재 완화를 얻어내는 거죠. 제너럴 라이센스 X를 통해서. 그러면서 그 돈으로 헤즈볼라 전력 보강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거는 어떤 식이냐면 이제 이란 같은 경우는 미국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압박할 수 있는 창구가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란이 미국을 압박하면 미국은 이스라엘한테 자제 요청을 하는 거죠. 그 이스라엘은 이제 반격하다가 이제 자제 요청만 듣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미국은 이스라엘을 통제할 수 있는 레버리지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미국이 이란을 통제할 수 있는 레버리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계약 구조만 놓고 보면 이란이 갑인 거예요, 최종.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란이 레버리지가 전무하기 때문에 이게 일방적으로 이스라엘이 불리한 그 MOU라는 것이고, 이게 어떻게 보면은 신생 팔레스타인 이국가 해법이에요. 그 분쟁이 일어났으면은 뭐 누가 먼저 공격했냐 이걸 먼저 따져야 되는데, 그거 필요 없고, 이스라엘 이국가 해법을 관철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군사 행동을 한다를 이제 요걸로 이제 치환이 되는 거죠. MOU 1조항으로 헤즈볼라하고 휴전이 있는데 휴전을 이스라엘이 안 지켰다, 이러면서 이제 계속 논쟁거리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MOU가 깨지더라도 이게 누구 책임이 되냐? 이스라엘 책임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군사 모험주의 행동을 했기 때문에 이게 깨지게 된다라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 독박 시스템으로 가게 됐습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이 와중에도 이스라엘이 이 헤즈볼라의 지하 시설을 계속해서 이제 찾아내고 있는데요. 특히 최근에는 레바논 남부에서 확보를 했었던 그 헤즈볼라 지하 시설을 통제권을 레바논군에게 넘겨준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근데 솔직히 많은 분들이 레바논군이 헤즈볼라를 통제할 수 있나, 이런 의문을 가질 것 같아요. 사실 지금까지도 레바논군이 헤즈볼라를 이제 통제를 하지를 못했었는데, 그럼 이스라엘이 이번에 이런 방안을 검토한 이유는 뭐고, 레바논군이 실제로 헤즈볼라를 통제가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좀 외교적 레벨에서 들여다보면은 제이디 벤스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을 압박하는데 통한 거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네트냐후 총리하고 카츠 국방장관 같은 경우는요, 레바논 남부 IDF 장악을 원칙적으로 천명하면서 이제 안보 회의에서는 이제 내부적으로 이제 협의에 들어간 거예요.
이게 잘못하면 이스라엘 때문에 MOU가 깨질 수 있으므로 내부적으로 안보내각 회의에서 이제 그 LAF한테 위임을 하는 것이죠. 그 위임을 어떻게 하느냐면 이제 물론 과거 LAF가 이제 무장해제를 한 번도 못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조력자라는 이제 조롱을 받았는데 요번에 한 번 기회를 주자. 그 테러 지하 시설에 있는 그걸 해체하기 위해서 LAF한테 관할까지 잠깐 넘기면서 국제적인 그 어떤 지탄이나 비난을 피해가는 이런 묘수를 지금 낸 거예요. 어떻게 보면 MOU를 한편으로 지켜주면서 미국의 입장에서 지켜주면서 또 한편으로는 좀 외교적 이스라엘의 공격을 피하기 위한 그 어떤 미리게이션으로 이제 들어간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현실화된지는 모르겠으나 일시적으로 뭐 이렇게 긴장이 고조됐을 때 이렇게 이제 출구 전략으로 좀 이스라엘 내부에서는 안보 당국 회의 내부에서는 이렇게 계산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 사태를 보면 또 이제 미국 내부에서도 한 목소리가 아닌 것 같습니다. 원래 트럼프 2기 외교 안보 정책이 이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주도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많았었는데요. 근데 이번 MOU를 보면은 오히려 이 JD 벤스 부통령이 전면에 등장을 했고 심지어 루비오는 이 내용에 대해서 또 나중에 알았다 뭐 이런 말도 있었고요. 그리고 허커비 대사도 협상 과정에서 소외됐다 이런 분석도 나왔는데요. 이번 이 MOU를 둘러싸고서 실제로 어떤 권력 구도가 형성이 된 거고 루비오가 패싱됐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는 뭡니까? 그러니까 이제 워싱턴 정가 얘기를 조금 할게요. 미국 국내 정치 얘기를 하자면 MOU 시점까지 그 전까지는 트럼프의 황태자는 누구냐라고 했을 때 그게 바로 루비오 국무장관이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최근에 뉴욕타임스 매기 헤그브럼 기자가 쓴 신간 레짐 체인지에서 이제 트럼프 전담 기자입니다. 뉴욕타임스에서 거기에도 기술되었듯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다시 이제 2기에 집권을 하자마자 이제 백악관을 갖다가 이제 다시 리모델링 했지 않습니까? 근데 금을 좋아하시나 봐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래서 금으로 이렇게 치장을 했는데 그걸 보고서 이제 그 후임자가 와서 또 이거 엎으면은 돈 낭비 아니냐. 인테리어 그 폐기하면. 근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쿠바 사람들은 금을 좋아한다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쿠바라는 게 누구냐면 루비오가 쿠바계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은연중에 낙점을 하고 있다라는 게 이제 드러난 것이죠. 그만큼 이제 그래서 이제 황태자 소리 듣는 거예요. 루비오 국무장관이. 그런데 이번 승인 과정에서 완전히 배제가 됐습니다. 지난주죠.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국내외 그 이스라엘 현지 국제 언론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공개적으로 얘기한 겁니다. 루비오 국무장관 레바논은 이번 MOU 협상 대상이 아니다. 라고 했는데 사실상 결과값을 보니까 전혀 아니죠. 1조에 딱 박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사실상 배제된 거 아니냐. 근데 또 일각에서는 뭐 이게 어떻게 보면은 JD 벤스 뭐 국화, 백화 뭐 이런 거 하는 거 아니냐. 디셉션 공작 아니냐. 근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완전히 배제가 됐어요. 허커비 대사조차도 내가 루비오 장관한테 하기로 했는데 내보내는 문제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명시적으로 얘기했단 말이에요. 여러 매체에서. 그러면 완전히 이건 배제됐다고 볼 수밖에 없는 구조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번 MOU 협상의 그 오너십은 누구한테 있냐? 트럼프 대통령보다는 JD 벤스한테 있다라는 것이고 이게 현재 워싱턴 정가 트럼프 이제 넥스트 트럼프가 누구냐 이제 후계 구도에 이제 영향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권력 투쟁이 시작됐다라고 보여진 거죠. JD 벤스 캠프와 이제 루비오 국무장관 캠프가 이제 부딪히고 있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이제 약간 루비오 캠프에 있는 약간 뭐랄까 현실주의 매파 뒤에서 더 설명하겠지만 누가 있냐? 전쟁부 장관 헥섹스, 그 다음에 루비오 국무장관, 그다음에 베센스 재무가 이 팀이고 요번에 신규로 딱 이제 치고 나온 게 JD 벤스다. 그래서 요번 MOU는 누구 작품? JD 벤스 작품이라는 거 명시적으로 현지에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JD 벤스 부통령이 또 친일한 고립주의 싱크탱크인 퀸시 연구소, 이 연구소와도 깊은 연관성이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 앤디 베이커라는 이름도 계속 등장합니다. 그럼 왜 이 사람들이 지금 워싱턴 이 안보 이슈에 대해서 논쟁 키워드로 떠오르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겁니까? 그러니까 부통령도 자기 개인적인 안보보좌관이 있어요. 근데 그 안보보좌관 이름이 앤디 베이커인데 이 사람의 출신 성분을 들여다보니까 이 사람이 퀸시 연구소 그 싱크탱크 출신이란 말이죠. 근데 여기서는 이 퀸시 연구소의 핵심적인 그 정책적 기조가 뭐냐면 리스트레이너, 절제주의, 고립주의를 좀 강조하는 대외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어떻게 보면 이론적 토대를 마련하는 게 앤디 베이커 이제 보좌관인데 이 사람이 트럼프 행정부의 그 NSC라고 있죠. 안보보장에 거기를 다 장악하고 거기에 있는 소위 얘기하는 친 이스라엘 강경 매파들 다 인사 숙정을 해버렸어요. 그 인사 그 쇄신을 해가지고 다 내쫓아버리고 어떻게 보면 다 고립주의자나 절제주의자로 다 깔아버린 것이죠. NSC를 백악관 NSC를.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란 강력파들을 다 몰아냈다라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 이 사람의 역할이 뭐냐면 그러면 뭐 절제주의 고립주의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퀸시 연구소의 그 멤버들을 몇몇을 들여다보면 대부분 친이란 반이스라엘 성향의 학자들이 많아요. 대표적으로 트리타 파시라는 연구원이 있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보면은 오바마 행정부하고 노선이 거의 비슷한 정도의 그 대이란 정책, 대이스라엘 정책을 갖고 있어요. 요게 그 퀸시 연구소 핵심 브레인이고 여기서 이제 파생된 그 앤디 베이커 그 보좌관이 지금 어떻게 보면 백악관 NSC를 주도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고요. 그러면 이 트리타 파시라는 그 친이란 반이스라엘 그 성향의 그 연구원은 어떤 사람이냐 보니까 미국 현지에서 활동하고 있는 친이란 정권의 관변 단체인 전미 이란 협회의 소속 멤버예요. 이게 뭐 어느 정도냐면 무슬림 형제당 같은 이제 테러 지정 세력 같은 이제 좀 악랄한 단체고 어떻게 보면 현지에 있는 이란 디아스포라를 협박하는 그런 관변 단체인데 거기 소속 NIAC 소속 회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요건만 보면은 백악관의 안보 라인이 어떻게 보면은 저기 퀸시 연구소에 그 잠식당했다라고 볼 수 있고 그 잠식당 그 사람들의 사상적 논조가 친이란 반이스라엘인 것 그게 이번 MOU로 드러났다고 보여집니다. 그럼 결국 이번 논란이 이제 단순히 벤스 대 루비오 이 차원이 아니라 이 공화당 내부의 외교 노선 경쟁 이 정도로 봐야 하는 것 같은데요. 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벤스가 절제파 그리고 이제 루비오가 현실주의 매파 이렇게 분류되는데 그러면 이 두 세력이 이 외교를 바라보는 뭐 어떤 철학 이게 어떻게 다른 것이고 이번 MOU의 그 차이가 어떻게 반영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번이 절제파의 쿠데타가 바로 이번 MOU 사건이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 정도로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게 데뷔를 한 것이죠. 제디 벤스의 나의 그 정치 노선 이거야 하면서 이렇게 데뷔를 한 것인데 절제파의 쿠데타라고 하는데 어떻게 바뀌었냐면 과거까지는 에픽 퓨리를 군사작전 했지 않습니까? 이른바 최대 압박 전략에서 지금 탈 에스컬레이션, 탈 이제 긴장 완화 전략으로 완전 맥이 빠진 거죠. 전환이 된 겁니다. 이게 이제 제디 벤스가 등장하면서 이렇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즉각적인 휴전과 제재 완화 요소를 포함 협상안을 방어하고 이를 제디 벤스 부통령의 공적 홍보 레토릭을 활용하고 있어요. 이게 NSC에서 지금 뭐 소위 얘기해서 이제 트위터에서 이제 이런 사상적 공작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친 이스라엘 농객들이나 안보 전문가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 공개적인 저격 이게 이루어지고 있어. 그 SNS 상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미국의 중동 개입 부담을 줄이려는 절제파들의 전략적 목표가 이번 MOU를 통해서 드러난 것이고, 그럼 여기에 대항하는 현실주의 매파는 어떠냐? 대표적으로 루비오, 헥세스, 베센트 같은 그런 장관들인데 이 사람들은 뭐 네오콘이라고 자꾸 욕하는데 네오콘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장기적인 전쟁을 원하는 게 아니라 40일간의 공수 캠페인이 창출한 전략적 기회를 휴전이라는 실책으로 낭비했다고 보는 거예요. 이 MOU를 굉장히 호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핵심적으로 이제 전쟁 40일 동안 전쟁 중에 핵심적인 그 분기점이 이제 하르그 섬 장악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 호르무즈를 완벽하게 장악하지 통제하지 못한 거. 이 두 가지를 못했기 때문에 이게 협상이 질질질 끌려다닌다라고 혹평하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대규모 뭐 사단급 뭐 군단급 병력을 거기다가 투입하자는 얘기는 아니지만은 특수작전 부대 같은 이제 뭐 100일 공수여단이나 해병 12원도 정도는 투입해서 하르그 섬이나 호르무즈를 장악했어야 된다. 그래야 더 강력한 레베지가 생겨서 빨리 전쟁을 종식할 수 있다라는 로직이요. 이 두 가지가 이번에 정면 출동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현실주의 매파라고 하고 이제 그 절제파하고의 이제 노선 투쟁이 이제 시작됐다. 백악관에서 그렇게 보여진 게 맞습니다. 그럼 결국 이 두 세력의 가장 큰 차이가 이 전략적 우선순위 여기에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러면은 이 절제파가 이제 중동에서의 개입을 줄이자 그렇게 해서 이제 중국 견제에 집중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은 이 현실주의 매파 같은 경우는 어떤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현실주의 매파하고 이제 차이점이 뭐냐면 일단 먼저 말씀하신 퀸시 연구소나 그 절제파들은 중동에서 빨리 털고 이제 반중연서 나가자 뭐 이 얘기예요. 일면 그렇듯해 보여요. 그렇지 뭐 그럼 반중하는 게 맞지. 그런데 그 현실주의 매파들의 생각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중동이 이제 진공 상태가 되면은 제대로 중국 방어가 안 된다. 왜? 이란이 중국의 주유소 역할을 하고 여기서부터 이제 몰아내기 시작해서 중국을 에워싸야 되는데 중동에서 뺏기면은 이건 전략 게임이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이 가장 큰 노선적 차이가 있고, 그다음에 퀸시 연구소나 이 절제파들의 생각을 딱 들여다보면 미국의 군사 압도 전략을 포기한다는 게 그 정강 정책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그 트럼프 대통령의 노선하고도 좀 안 맞아요. 그다음에 두 번째
다극주의, 멀티폴러를 갖다가 우리는 주창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멀티폴러가 뭐냐? 중국, 러시아가 좋아하는 거거든. 다극주의로 가자.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이 좋아하는 거거든. 트럼프 대통령 아메리칸 퍼스트하고 조금 이게 충돌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는 개입주의보다는 우리가 절제된 외교로서 해결하자 막 이런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군산복합체, 이 방위사업체도 다 해체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헥세스 전쟁부 장관은 저는 그 완전 대립각에 있습니다. 헥세스 전쟁부 장관은 지금 미국이 군사물자를 많이 만들어야 되는데 이 관료 시스템이나 이 소위 얘기해서 이 관료주의 때문에 이 생산이 늦어진다고 그래요.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해소하기 위해서 최근에 뭘 했냐? 국방성 산하에다가 투자은행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방산기업을 투자할 수, 그걸 갖다가 대출해 줄 수 있는 특별한 금융기관을 만들 정도로 강력하게 이른바 방산기업을 키우려고 하는데 정반대의 노선을 갖고 있는 게 바로 JD 밴스의 노선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싸움이 그냥 쉽게 끝날 싸움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노선과 미국 100년을 어떻게 주도할 거냐 그 전략하고 관계이기 때문에 튀어나온 게 MOU지만은 사실상은 이거 놓고 이제 엄청난 치열한 중간선거 앞두고 또 내년 2년 후에 그 대선 28년 대선을 놓고서 치열하게 지금부터 어떻게 보면 이제 본격적으로 권력 투쟁이 시작됐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또 이제 미국 내부 외에도 이스라엘에 대한 이 정책 외교 이것도 이제 좀 달라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동안은 이스라엘 야권이 먼저 지금 미국 행정부와 접촉을 시도하는 그런 경우가 많았었는데요. 근데 최근에 오히려 JD 밴스 진영 쪽에서 이스라엘 야권에 먼저 접촉을 하고 새로운 대화 채널을 연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왜 이런 움직임이 일어나는 거고 단순히 뭐 외교 채널을 넓히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네타냐후 이후를 염두에 두고선 이렇게 행동을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이후뿐만 아니라 이른바 네타냐후 패싱입니다. 이게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주기적으로 일어났어요. 그 당시에 야권이죠. 그 당시 야권인 야권 정치 지도자와 야권 시민단체를 통해서 네타냐후 축출을 위해서 엄청나게 흔들었죠. 예를 들어 대표적인 게 이제 사법개혁 반대 그 거의 뭐 정부가 그냥 해체될 수준의 그런 내전적 상황이었는데 그걸 주도한 게 바이든의 민주당이었죠. 민주당 국무부가 했는데 그 플레이북을 그대로 JD 밴스가 쓰는 겁니다. 네타냐후 너무 말 안 들어. 통제하기 힘들어. 네타냐후 패싱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 인사라기보다는 JD 밴스 캠프 쪽 인사들이 지금 현재 야권 아이젠코트하고 베넷을 지금 연락을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국내 정치에서는 네타냐후의 어떤 그 현지에서의 그 이미지는 뭐냐면 트럼프랑 관계가 좋은 친미 외교 전문가로 이게 네타냐후가 프레이밍이 됐는데 이제는 네타냐후 대신에 야권을 좀 우리가 힘을 키워서 네타냐후를 견제해야 돼 이런 이제 정치공학적인 게 이제 내정 간섭이 들어간 거죠. 그게 이제 채널 12 뉴스에서 나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현재 MOU의 가장 위협 세력을 누구로 보냐 JD 밴스는 네타냐후를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판 깨지면 끝나니까 네타냐후를 견제해야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 이후에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네타냐후 정부가 한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좀 약간 거리 조절하는 거야. 트럼프 행정부 이거 아직 트럼프 대통령은 윤화하지 않았지만 이걸 지금 주도하고 있는 게 JD 밴스 그 절제파 캠프, 반이스라엘 캠프가 지금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참 사필귀주의입니다. 이게 바이든 정부 때는 이게 공공연하게 일어났었는데 이제 우파 정부인 트럼프 행정부에서 이런 일이 또 발생하니까 조금 이른바 마가 진영의 반유대파가 지금 득세하는 거 아니냐라는 그 긴장감이 지금 현지에서 돌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들으니까 결국 이번 이란 MOU를 둘러싼 이 논란들이 단순히 핵 협상 하나의 문제가 전혀 아닌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요. 뭐 이란, 헤즈볼라, 레바논 전선은 당연히 물론이고 지금 뭐 트럼프 행정부 내부의 권력 구도까지 포함해서 이제 뭐 공화당의 미래, 외교 전략까지도 모두 연결된 것 같은데요. 앞으로 60일 협상 기간 동안에 가장 주목해서 저희가 봐야 할 그런 변수는 또 뭐고 어떤 지점이 이번 협상의 성패를 가를 가장 중요한 분기점이 될 걸로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번 협상의 핵심은 MOU는 60일 협상은 핵은 뒤로 밀어넣고 제재 완화 먼저 시키고 호르무즈 개방 여기에 방점이 찍혀 있는 건 부정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뭐냐면 올해 11월에 중간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11월 그러면 미국 정치 스케줄상 10월 달에 항상 이런 게 있어요. 옥토버 서프라이즈라고 10월 달에 대형 사건이 터집니다. 이걸 이란이 악용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 무슨 얘기냐?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이란이 갑자기 호르무즈를 폐쇄한다든지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주가 시장이랑 유가 시장이 출렁거리겠죠. 그러니까 순서는 이래요. 먼저 헤즈볼라를 시켜서 도발을 해요. 이스라엘한테. 이스라엘이 반격하면은 MOU 1조 위반을 근거로 해서 호르무즈를 봉쇄한다. 이거 이스라엘 때문에 이거 호르무즈 봉쇄할 수밖에 없다. 협상 깨졌다라고 얘기하고
11월 중간 선거 앞두고 10월 달에 유가 터트리고 주가 폭락하면 트럼프 대통령 지거든요. 그 공화당은.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노리고 있는 것 같아요. 요거를 제가 가장 우려하는 대목이고, 왜냐면 구조 자체가 이렇게 돼 있고 MOU 구조가 그래요. 아무리 뭐 트럼프 대통령과 JD 벤스 쪽 친마가 진영이 이거는 성공한 회담이라고 얘기를 해도 요것만 놓고 보면은 이란이 이런 묘수로 이런 악수를 쓸 수 있는 어떤 이 모략수가 노림수가 보일 수밖에 없어요. 제가 만약에 이란에도 똑같이 쓸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어떻게 보면 11월 중간 선거 앞두고 폭탄 혹 때려다가 혹 하나 붙인 격이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